오늘 저희 프로그램 내 꿈을 펼쳐라 Dream On 이라는 타이틀로 저희 팟캐스트 시작했거든요. 드디어 한국말로 하게 돼서 너무 기쁘네요. 자, 오늘 첫 게스트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 같기도 하고 전주에서는 definitely 유명한 박세상 씨 모셨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박세상 씨. 네, 반갑습니다. 네. 세상 씨라고 해야 되나? 대표님이라고 해야 되나? 세상 씨라고 불러주시면 편하고요. 외국 분들이 듣는다면 미스터 월드라고 불러도 미스터 월드? 예. 오케이, 좋은데요. 나중에 한번 소개 좀 시켜드려야겠다. 네. 토크쇼 같은 거 혹시 하게 되면. 네,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세상 씨 이름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지금 제가 전주에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한 4-5개월 정도는 왔다 갔다 했는데 아는 지인들이 네. 자주 언급했던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욕하던가요? 아니요. 한복을 좀 대중화시켰다. 그래서 네. 미안한 얘기를 나는 이 한복 우리 스타일 아닌데 네. 좀 스타일이 바뀌었는데 하면서 막 했는데 그래도 한복을 입게 한 거는 굉장히 대단한 그 도전이었고 성공한 도전이다. 나는 그 멘트를 항상 했거든요. 왜냐하면 균형 감각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세상실 오늘 모시게 돼서 너무 좋고요. 사실은 지난주에 또 좋은 이벤트도 있고 했다고 하는데 우선 세상 씨가 어떤 분인지 많이들 모른다는 전제하에 그냥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 100만 명에게 한복 입혀주는 남자 박세상입니다. 아, 네. 네. 몇 살이세요? 굉장히 영하신데. 33이고요. 33이세요? 네, 우리 37 정도로 보이는데. 그렇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이 가능한 거죠, 이 방송이. 나중에 보이는 라디오 되기를 바라며. 33. 네. 와. 네, 그리고 원래 이제 10년 전부터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이렇게 10년 전에 처음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그 당시에 찾았고, 네, 그래서 취업 대신에 거의 이런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나의 잡으로 바꿔가는 노력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렇게 10년 전부터 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살고 싶다, 하고 싶은 일이 내 직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그렇게 한 10년 정도 오다 보니 했던 일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는 한복을 대한민국 어디서든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다. 제가 알기로는 젊은 친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들은 김치버스 하던 친구들. 네. 그 친구들 기억나는데 그럼 그 친구들 하던 쯤에서 우리 세상 씨도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를 가졌던 거예요? 김치버스 비슷한 그 시기? 팀은 지금 저랑 채팅방에도 같이 있는데 자주 겹쳐요. 이제 모임이 있어서. 근데 일단 저는 2009년도부터 했고 이제 당시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도 없었을 별로 때 없었죠. 네, 맞아요. 대학생으로서는 최초로 사회적 기업을 당시에 만들었었으니까 되게 많이 관심을 받으면서 일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그것이 당시에 성과는 안 났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참 틀리진 않았구나라는 생각들을 자꾸 받게 되면서 그게 좀 당시에 원동력이 됐었던 것 같고 일을 하게 되는. 예, 지금은 이제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실질적으로 내 주변에 펼쳐지고 그것이 하나의 자리 잡는 문화로 바뀌어가는 모습들의 이 쾌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성취감. 선지자였던 거죠. 네, 선구자. 그러니까, 내 생각을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런 현장들이 생겨나니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일을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 네, 제 일이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혹시 제가 사실은 이 팟캐스트를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아는 후배가 아주 어린 후배가 언니 요즘에는 우리들은 꿈이 없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나도 남다르게 사는 사람 중에 하나긴 한데 요즘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길래 그렇게 꿈이 없다는 얘기를 대놓고 하는지 그걸 알아보고 약간 어른으로서 양심이 좀 찔리더라고요. 좀 알려줘야 되는데 뭔가 있다면 요구한다면 우선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어떻게 또 잘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소개를 하고 싶다 했거든요. 그래서 세상 씨가 솔직히 금방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확신이 없어서지만 시작을 했고 시작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트렌드가 돼 있는 그 한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전주라는 데가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우리가 지금 전주에 있는 젊은이들이 듣는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떤 힘듦이 있었고
또 그 과정을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다고 여러 분야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소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네, 일단 대학 시절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2009년도간 거의 한 이제 10년 전쯤에 처음에 제가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의 대학 생활의 목표는 사실 A+를 받거나 좋은 직장을 취업하는 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남다른 그러니까, 편이었어요, 조금? 성적에 맞춰서 들어갔던 대학이었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집착이 없었죠. 내가 반드시 이걸 배워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만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는 좀 없었고, 그냥 때 되면은 뭐 중간고사 되면 뭐 교수님이 알려준 거 외워서 받아적기식의 테스트를 매번 통과하는 그런 반복적인,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그런 대학 생활이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전공 자체에 좀 뜻이 명확했던 건 아니어서 대학의 목표를 좀 다시 설정했어요. 다니던 도중에 졸업하기 전까지 좀 좋아하는 일을 찾자. 그게 대학의 목표가 됐고 열심히 놀았죠. 네. 처음에 그 생각이 딱 치고 왔을 때가 몇 학년? 그게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대학교 2학년 때. 네. 그러면 나이가 한 23, 넷? 넷? 그 정도. 전공은 뭐였어요, 혹시? 배를 만드는 조선이었습니다. 네. 이게 여기서 할 얘기가 좀 많아요. 제가 입학을 할 당시에 대한민국의 조선은 전 세계 1등이었어요. 맞아요, 군산. 네. 군산을 비롯해 울산, 부산, 거제도 뭐 아주 그냥 전 세계 모든 선박업을 다 쥐고 있던 게 한국이어서 제가 공사학번으로 입학할 때 선배들은 정말 공부 안 하고도 연봉을 5천만 원, 6천만 원씩 받고 다 모셔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졸업할 당시에까지 그 호황이 이어졌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제 동기들도 연봉 5천, 6천씩 받고 들어갔는데 불과 이제 딱 5년이 지나고 난 지금 완전 조선이 지금 바닥을 치잖아요. 다 없어지고 폐업하고 그래서 친구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선배들부터. 그래서 그 당시에 주변에서는 이제 거의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야, 조선은 그냥 전공을 가지고 졸업만 해도 서로 모셔가려고 난리일 텐데 넌 왜 그거 안 하고 뭐 돈도 안 되는 뭐 그런 거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냐라고 되게 많이 주변에서 걱정했는데 어쨌든 저는 10년 동안 제가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꾸준하게 해왔고 그 덕분에 뭐 그 업계가 호황이든 호황이 아니든 그런 거와 여부에 상관없이 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저한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만들어진 곳에 내가 합류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들어가는 게 좀 오히려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좀 되는 것 같고 예, 선박을 전공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죠. 그럼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딱 2학년 되면서 그렇게 호황이었던 산업에 내가 네. 과감히 난 아닌 것 같아라는 거를 도전장을 내고 그러면 내가 과연 이거를 제끼고 나면 학교에는 소속이 돼 있으니까 그 다음은 뭐를 해서 내가 확실하게 내 자리를 찾아갈까라는 거 할 때 어떤 거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일단 열심히 놀았죠. 놀았어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으려면 진짜 열심히 놀아야 된다. 논다라는 거의 의미가 술 먹고 뭐 어디 뭐 놀러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 시간을 투자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면 A+ 받듯 밤새서 공부하는 것처럼 밤새서 놀아봐야 그 일이 좋아하는 일인지 좋아하지 않는 일인지 나한테 맞지 않은 일인지를 찾을 수 있는 건데 단적인 예로 너무 컴퓨터 게임을 좋아해요 내가. 근데 일주일 동안 밤새고 그거 하라고 시켰더니 한 3, 4일까지는 밤새겠는데 그 이후엔 못 새겠는 거야. 그 질려. 그럼 그건 아웃. 아웃이죠. 오케이. 과감하게 포기해야죠. 하지만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정말 재밌게 그 게임을 했어. 한번 해볼 만하죠. 예. 밤새서 어쨌든 해봐야 된다.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건지를 확인하려면
엄청 치열하게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치열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내가 여전히 그걸 원하고 있고 새로운 또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면 그 분야에서 그러면 내 거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놀았다는 얘기로 그냥 아주 그 불투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하고 놀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줄래요? 너무 아득한 먼 얘기라 10년 전인데 23살 때인데 기억이 또렷할 건데. 뭐 잘 놀았죠. 뭐 정말 재밌게 놀았죠. 뭐 전주 내에서만 놀았어요?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대전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대전에 그 궁동이라는 대학로가 아주 핫했어요. 왜냐하면 서울의 대학로 홍대, 그 다음에 서울의 대학로인 해화역 그쪽은 이미 대학생들의 문화가 있어요. 길거리에서 자기를 표현하는 문화, 쉽게 말해서 춤추고 노래하고 벽화 그리는 이런 자유로운 문화가 있는데 그 이외의 대학에서는 거의 술 먹고 당구장 가고 노래방 가는 거 이외에는 하는 게 약간 없거든요. 단순한 놀이. 그렇죠. 쉽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소비하는 문화고 홍대나 대학로 같은 데 가면 대학생들에서 생산되는 그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다니고 있던 대학가는 인근에 한 10개 대학이 다 같이 몰리는 대학로였어요. 왜냐하면 번듯한 대학로가 당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학로에서 1,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맨날 나도 이제 과대였기 때문에 과 친구들을 다 우르르 30명, 40명, 50명씩 모아갖고 단체로 맨날 술 먹고 맨날 그렇게 노래방 가서 놀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게 이제 홍대 같은 대학로를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가에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가지면서 놀았어요. 어떻게 놀았냐면 그냥 길거리에 있는 빈 벽을 찾으면 거기다 흰색 페인트 칠해서 미술학과 친구들 불러다가 그림을 그렸고 뭐 노래 부르는 동아리들이 있으면 동아리방이 아니라 이 대학로에 있는 공원으로 다 데리고 와갖고 거기서 같이 노래 부르면서 놀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가의 축제를 자그마하게 만들게도 되고 그러면서 뭐 굉장히 그 음지에서 놀던 곳을 바깥에서 놀도록 생산적으로 끌어냈죠. 네. 그래서 되게 많이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벽화 그리기, 공연 기획, 뭐 장사가 안 되는 가게를 가서 장사가 너무 안 되길래 뭐 소개팅하는 이벤트를 만들어서 소개팅해주는 테마의 와인바로 만들어갖고 거기를 또 매출을 올려주는 프로젝트도 하고. 괜찮네요. 네, 그런 거가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기숙사하고 대학로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를 연결하는 버스 만들고. 네. 그래서 버스 요금 500원씩 내면 그거 모아서 기사님 월급 드리고 기사님 월급보다 더 남으면 그걸로 이제 우리가 축제 같은 거 만들고 예, 뭐 한참 잘 됐을 때는 버스비로 한 1,000만 원씩 진짜 예, 500원짜리가 1,000만 원씩 모이면 대단한 어마어마하거든요. 대전의 인재가 전주로 이렇게 오셨구나. 예. 그러면 우선은 뭘 이렇게 하겠다 생각했기보다 우선은 과가 내 거 아니고 하니까 내가 뭘 찾으려면 우선 놀아야겠다. 내가 혼자 노는 것보다 여럿이 놀아야겠다 해서 주변을 또 동원을 하고 또 하나씩 뭐 프로젝트라는 말은 아니더라도 잠깐 이벤트 하나씩 하다가 이거 괜찮으니까 그 다음 이벤트로 옮겨가고 이렇게 한 거네요.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게 근데 또 중요한 건 뭐 과대였댔잖아요, 지금. 네, 과대. 리더십이 원래 있었구나. 뭐 자기를 변화시키고 이런 거보다 있는 성향이 좀 밖으로 드러난 거네요, 그게. 딱 타이밍 좋게. 리더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남을 즐겁게 하는 그런 탤런트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 모으는 게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왠지. 사람을 모으는 에피소드는 분명 있었어요. 뭐냐면, 당시에 이제 제 때도 그랬지만 스펙을 쌓아야만 하는 그 과제가 대학생들의 대부분의 대학 생활을 그걸로 빼앗기죠. 예를 들어서 토익 학원부터 공모전에 나가야 되는 이런 대회들을 참여하는데 거의 온 대학 생활을 다 써요. 그래서 친구들 입장에서는 물론 제가 하는 일이 재미있어 보이긴 했지만 막상 스펙으로 쓰기에는 증명되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에
재미있어 보이긴 하는데 막상 실리는 없는 그런 활동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없었기 때문에 그냥 혼자 했어요. 예. 근데 방금 리더십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리더십이 있는 타입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좀 챙기거나 누군가를 설득시켜서 같이 동참하게 하는 거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잘 해봤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그 일에 좀 많이 집중을 하는 타입이었고 그 일이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었을 때 사람이 몰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혼자라도 시작을 했고 그 일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그거를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나도 옛날에 저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나도 저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몰려들었고 저는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할 수 있는 기회나 장을 좀 마련하는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팀원이 모였죠. 근데 처음부터 확 모인 건 아니었어요. 확실히 내가 뭐 할 거야 라고 했었을 때 그래 한번 해봐. 아니면 야 그거 내가 너 해봤었는데 그거 안 됐어 라고 하는 선배들의 그 약간 전형적인 네. 세미 꼰대적인 그렇죠. 멘탈리티. 야 이거 해봤는데 나도 안 됐어. 그 포기해. 뭐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눈앞에 증명이 되면 사람들은 움직인다라는 걸 작게 경험을 했어요. 네. 뭐 한옥마을도 똑같잖아요. 3년 전에 누가 한복을 입고 돌아다녔겠어요. 한 명이 입기 시작한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네, 지금은 하루에 5,000명씩 입고 돌아다니지만. 네. 지금 뭐 한복 입고 사진 찍고 또 한복 입고 또 한옥 근처에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북에 올릴 사진 아니면 영상 찍을 사진 굉장히 이쁘니까 그거 위해서라도 전주가 좋아서라기보다 거기 자리가 마련됐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게 약간 이제 반반인 것 같아요. 옛날엔 전주 한옥마을 보고 싶어서 근데 지금은 전주 한옥마을 그걸 배경으로 해서 나의 그 모습을 찍어서 조금 남들한테 좀 비저블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게 많은 것 같아서 약간 반반이어서 그 반의 성공은 저기 박세상 씨가 이룬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시작은 되게 네. 본인 중심으로 나 즐겁게 있고 싶어 혼자 재밌게 놀다가 남들하고 좀 더 같이 해볼까 우리 근처에는 왜 신촌이나 그 해화동 같은 이벤트가 없고 생산적이지 않을까 요거에서 질문을 계속 하다가 답을 얻고 해서 자연스럽게 옮겨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회사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도 회사였거든요. 사회적 기업이었으니까. 주식회사였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경제적인 목적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었어요. 그냥 하고 싶었던 걸 조직이나 단체가 필요하니 주식회사로 만들어 놨던 거였고 그렇게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수단이었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당시에 만들었던 기업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수단이었어요. 예, 근데 이거를 좀 넓게 본다면 취업이나 창업 또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되지 않을까. 예, 창업과 취업이 목적이 되면 그걸 잃었을 때 그 다음엔 뭐지? 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될 것 같아요. 네. 즐겁지 않으면 지속성이 없으니까 네, 가장 맞죠. 기본적인 거는. 맞아요. 근데 그때 그러면 대전에서 시작을 하셨고 그때 대전에서 그 사회적 기업을 시작을 대전에서 하신 거예요? 네, 학교를 다닐 때였으니까. 오케이. 근데 그때 그러면 주변에서 조금 소위 말해 어른들이나 무슨 기관 같은 데서 네. 박세상이 이런 걸 하네? 그러니까 한 1, 2년 지났을 때 예. 조금 미팅도 생기고 뭐 약간 생산적인 놀이 문화를 조금 할 때 회사에서 그때 주변에서 어른들이나 약간 기업체나 이런 아니면 그 뭐 도나 시 있잖아요. 그런 네. 데서의 반응은 어때요? 반응은 어땠고 또 도움은 어떤 식으로 주던가요? 사실 초창기에 한 1년 정도는 거의 쟨 뭐야? 라는 반응이었는데 한 2년 정도, 한 3년 정도 되니까 주변에서 아주 많이 도와줬어요. 예, 정말 감사하게 너무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1년까지는 저러다 말겠지. 그리고
번듯하게 해놓은 거 없이 말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었을 땐 저 친구가 1, 2년 전에 했던 얘기를 실제 지금도 하고 있고 행동으로 증명해 나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는 굉장히 TV와 신문에 취해서 매스컴. 네? 그건 사실 지금 생각하면 쥐약이었던 것 같은데 쥐약. 네. 그걸 너무 달콤하게 그 쥐약을 많이 먹었었죠. 그래서 뭐 당시에 뭐 대통령도 같이 점심을 먹고 뭐 진짜? 이런 일들이 막 저한테 벌어지는데 그게 왜 쥐약이었냐면 이명박 대통령? 예, 그 당시 대통령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었으니까. 근데 왜 그게 쥐약이었냐면 실력이 없었어요. 근데 언론은 잘한다고 띄워주니까 잘하는 것 같이 착각하는 거예요. 포장도 해주고 이미지 메이킹 해주니까. 예, 그러니까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나는 우리 되게 잘하고 있고,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이런 TV나 신문에 나오는구나, 라고 막 사람을 착각하게 만들고, 정작 실질적으로 회사가 굴러가는 건 아무런 전문성이 없이, 더 나아지는 거 없이, 예, 그렇게 오히려, 좀 태화되고 있었었는데, 그런 어떤 매스컴이나 이런 것들이 실력이 갖춰졌을 때 그걸 활용하면 좋은데 실력이 없을 때 그거에 이용당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그때 알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게 많이 감사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2, 3년 차에 관심을 가져줬고 기회도 많이 주셨고 예. 그런데 결론은 주변에서 관심 가져주고 응원해줘봤자 내가 실질적으로 실력을 쌓지 않으면 안 되겠다. 더군다나 청년들이 뭔가 한다고 했었을 땐 더 주의해야 되는 건 그 관심과 그 주변에서의 사랑이 끝까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언젠간 거기에서 독립해서 진짜 정말 전문성이나 실력으로 내가 딱 우뚝 서야지 항상 그 돌봄을 받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전해요. 되게 그래도 2, 3년 내에 굉장히 좋은 깨달음이고 어떻게 보면 또 소득이네요. 왜냐하면 청년도 그렇지만 그냥 1인 창업자들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 또래 사람들도 3년이 고비거든요. 2, 3년 차에까지는 뭐 수익을 안 내더라도 견디고 있고 뭔가 스토리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그렇지 못하면 항상 도태가 돼요. 근데 뭐 박세상 씨 같은 경우는 미디어가 집중을 했고 원체 보여지는 일 쪽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나 그때 힘들었을 때 이 친구가 약간의 돌파구를 좀 대답을 해주지 않을까 해서 아마 롤모델로 삼고 싶어서 더 많이 띄운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거기 안에 또 다행스럽게도 우리 세상 씨가 내가 알차게 내 거를 갖고 있어야지 겉에서 서포팅하는 거에만 의존하면 안 되겠구나. 지속성이 있으려면 하는 그 깨달음까지는 2, 3년 내에 너무 빨리 깨달은 네. 것 같은데요. 제가 그 깨달음을 얻게 된 계기는 제가 망했었을 때. 네. 망했어요? 네, 사람만 끝까지 들어보셔야 되는데 망하고 피눈물 흘리고 나서 그때 망하고 빚 갚고 한 6개월 정도 페이스북이나 다른 SNS에 들어가지 않고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막 반성하고 있으면서 예, 그때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망했다고. 망하기 전에는 몰랐었어요. 망했고 그러면 얼마나 빚졌는데요? 뭐 많이 빚졌어요? 약간 스케일이 1년 차부터 꽤 컸던 거 보니까 좀 많이 망했을 것 같고 크게 그쵸, 많이 망했죠. 타격이 컸을 것 같은데. 뭐 망하면 얼마나 빚지겠나라고 생각했는데 망해보니까 여기저기서 돈이 엄청 새더라고요. 뭐 하다못해 뭐 계약돼서 진행하던 이런 사업들도 다 계약이 파기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위약금 물어야 되고 뭐 정말 하다못해 뭐 그 인터넷 하나 사용하는 것도 몇 년 약정으로 깔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제 해제해야 되니까 막 그런 것부터 해서 돈이 막 빚이 늘어나요. 그런 거를 경험을 근데 저는 빨리 해서 굉장히 다행이라 생각을 해요. 그때 그럼 한 26, 7 이쯤? 예, 그때 망했어요. 예,
그때는 왜 이렇게 나한테 시련이 빨리 올까를 되게 원망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야 그때 한 살이라도 더 빨리 망하길 잘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내일 망할 수 있다고 항상 생각은 하거든요. 지금이라도 당장. 예. 내일 갑자기 하루아침에 회사가 망할 수 있다고 항상 생각은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상 늘 어떠한 방법으로는 대안을 마련은 하고 있긴 한데 뭐가 망하고 안 망하고는 내 의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또 없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은 걸 배웠고 가장 중요하게 저를 좀 잘 잡아준 건 내가 두 번째 망하더라도 망할 수는 있다. 하지만 첫 번째 망했을 때보다 덜 망하는 건 내가 자신 있다. 성공에 대한 자신은 여전히 없어요. 하지만 덜 망하는 거에 대한 자신은 있어요. 네. 손해를 줄여가면서 그렇죠. 세미 망함으로 네. 덜 망하는 거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성공보다 전 더 중요한 건 실패를 잘 마무리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진짜. 예. 근데 그 6개월 동안 페이스북이든 모든 거에서 사라졌을 때는 그 굉장히 많이 여러 사람들하고 네트워크가 돼 있을 건데 예. 그 약간의 사실은 자존심도 좀 상했을 것 같은데. 아, 그럼요. 그거를 어떻게 극복했어요, 사실?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줬던 것 같고 제가 저를 극복하게 해준 건 그거였어요. 제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다시 한번 해볼래 라고 스스로가 결심이 서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게? 예. 사람들 만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나는 실패했어 라고 그냥 단정 지어버리면 그 6개월 동안이 그 기간이었거든. 난 실패했어 라고 내가 단정 지으니까 아무도 못 만나겠고 실질적으로 연락이 끊겼어요. 다 뭐 시청에 있는 높은 공무원들도 맨날 막 세상아 이러면서 막 친한 척 했는데 제가 망한 거 아시고 연락 딱 끊기고 이런 일이 이제 겪어지니까 어린 나이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근데 왜냐하면 저는 망했었을 때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는데 그들은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연락이 다 끊겼던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제가 나 이 일 다시 해볼 거야. 할 수 있어. 라고 딱 결심을 하니까 그냥 실패한 것도 과정이 되어버려.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지금은 아니지만 뭐 다시 5년 뒤, 10년 뒤에 내가 이 일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다면 일단 스스로한테도 굉장히 일단은 자랑스러울 것 같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겪고 있는 이 실패감에 대해서 그냥 10년 뒤, 5년 뒤에는 과정이었어. 그냥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라디오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을 거야라고 그때 좀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이 아니라 과정으로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게 좀 중요하겠다라고 항상 많이 생각해요. 네. 그때 그러면 다시 일어난 상황에서 또 하고자 했던 일이 비슷한 분야의 일이에요? 네, 비슷했어요. 그때가 대학로를 홍대같이 바꾸는 일이었고 네네. 제가 이제 회사가 망하고 고향인 전주로 왔죠. 그게 2012년도였고 전주 한옥마을에 이제 거의 한 3평짜리 사무실을 하나 얻고 거기서 이제 혼자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사무실에 앉아만 있으면서 그 향교 쪽이었거든요. 조용한 향교 쪽. 그때 한옥마을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때였으니까. 향교 쪽엔 또 더 없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조용히 한옥마을에서 한옥마을을 그냥 있는 것만으로 너무 신이 났었어요. 너무 예쁘고 너무
전주가 어떻게 이런 공간이 생겼을까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만나면서 맨날 인사 열심히 하니까 밥 먹고 가라고 해서 할머니네 집들 처음 보는데 들어가고 밥 먹고 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매일 즐기다가 한옥마을에서 뭘 할까도 틈틈이 아이디어를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일들을 한옥마을을 만들게 된 거였어요. 네. 그럼 대전에서 이제 그럼 학교를 졸업하고 내려온 거예요? 네. 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향에 가자 해서 왔는데 그때 한옥마을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죠. 예. 그냥 그 당시에 사람이 많지 않았었을 때였는데 일단 내가 너무 좋았고 한옥마을이 내가 너무 좋아서 그냥 책 하나 들고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독서 하루 종일 거기서 하고 나와요. 예, 그 나무 밑에 이렇게 딱 벤치들이 있거든요. 하루 종일 거기서 독서하고 나와서 집 가고 이런 거를 한 6개월, 1년 정도 했어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엄청나게 많은 아이디어를 한옥마을로부터 이제 얻게 됐어요. 특히 한옥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면서 뭐 시집 올 내가 여기에 뭐 50년 전에 시집을 와서 지금까지 여기 살고 있어 라고 하시는 그런 주민들 뭐 정말 여기서 막 태어나셨던 그런 할아버지들 맨날 같이 놀았거든요. 할아버지들이랑 그러면서 한옥마을의 스토리와 역사와 이야기들을 알게 되고 자원도 찾고 특색도 찾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수집이 되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옥마을은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옥마을보다 더 재미있을 거예요. 왜 저는 그 속사를 다 당시에 만지기도 했고 들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관광객한테 좀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했던 프로그램도 되게 많았어요. 네. 예를 들자면? 초창기 그 당시에 했던 거는 사람 여행. 그러니까 보통은 관광지의 여행 프로그램을 짤 때는 장소를 중심으로 짜요. 어느 역사 장소, 어느 역사 장소, 어느 맛집. 이렇게 해서 장소를 위주로 코스를 짜는데 당시에 제가 이제 사회적 기업, 공정 여행을 하는 사회적 기업과 만들었던 프로그램은 사람 여행이라고 해서 한옥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그 뭐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 사장님인데 가서 만나봤더니 악기를 10개 이상 다룰 줄 아는 그런 그 정말 뮤지션. 네. 그분의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으러 들어갔다가 라이브 연주를 색소폰으로 하고 계세요. 그런 거 들으면 얼마나 한옥마을이 또 새롭게 보이겠어요. 또 뭐 일반 관광객 입장에서는 그냥 뭐 숙박하는 사장님으로 보이겠지만 또 가서 만나고 보면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셨던 분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숙박업체, 슈퍼, 카페 뭐 이런 거를 운영하는 사장님으로 관광객을 만나잖아요. 근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옥마을의 이야기부터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거리들, 재능들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앞서갔다. 요즘 그게 유행이잖아요. 지금 골목길 투어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그 약간 우리가 과시했던 것들을 소박하지만 생활적인 거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좀 더 깊이 있게 어떤 한 사람이 그 도시하고 그 공간에서의 역사를 쌓은 거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5년 전인데 꽤 괜찮은데요. 네. 그리고 또 어떤 프로젝트를 했냐고요? 네네. 와서 한복이라는 그 아이디어가 생기기 전까지 몇 가지를 했을 것 같아요. 왠지. 일단 와서 뭐 한복 데이라는 축제도 만들었었고 한복 입는 그건 축제. 바로 시작한 거예요? 예, 오자마자 좀 빠르게 시작했어요. 빠르게 시작했고 그 아는 후배가 축제를 만들고 싶다고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꺼냈다가 야, 일본에서도 이렇게 축제 사람들이 구경하러 올 때 기모노 유카타 입는데 우리도 한번 한복을 입는 축제 한옥마을에서 해보자 해서 이제 가볍게 만들어진 게 한복데이였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이제 쭉 한옥마을을 이렇게 바꿔내게 된 결정적인 씨앗을 그쪽 한복데이로부터 이제 뿌렸던 거고, 게스트하우스도 했었고, 이제 다만 게스트하우스의 취지는 한옥마을에 왔다가 잠을 자는 그런 숙박의 개념보다는 한옥마을에 오는 여행객들이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들어주는 걸 목적으로 매 밤마다 이제 파티를 하는 게스트하우스요. 그때 당시에 파티하는 게스트하우스는 저희가 최초였고, 맞아요. 예, 5년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파티가 유명해져서 한참 잘 됐었죠. 네. 그리고 워크샵 같은 것도 기획을 해서 이렇게 한옥마을에 와서 뭐 창업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도 기획해서 교육도 진행을 해줬고, 왜냐하면 한옥마을이라는 큰 관광지 자체가 창업일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었고 가장 못 살았던 그 지역이 지금처럼 가장 흥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붙어서 그렇게 발전한 거니까, 그래서 뭐 그런 교육도 진행을 했었고, 축제하고 게스트하우스하고 여행 프로그램 만들고, 뭐 기념품을 만든 적도 있었어요. 뭐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를 주워다가 그냥 기념품이라고 포장을 해갖고 팔았어요. 굿 아이디어. 3,000원에. 좋아요. 예. 추억을 가져가는 거로. 한옥마을에 밖에 없는. 그치요. 네. 서울로 가져가면, 이거 한옥마을에서 그렇죠. 귀하다더라. 네. 그리고 볼 때마다 이제 한옥마을 기억나고. 그렇죠. 거기다 이미지 부여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이미지도 부여하고, 뜻도 부여하고, 또 다시 전주에 오게 하는 또 추억의 한 조각을 또 네. 파셨구나. 3,000원 주고. 아이디어 되게 괜찮다. 돌멩이를 판다는 걸 누구라도 생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솔직히 그거를 진짜 판다는 게 좀 용기가 없으면 어려운 일이죠. 미친놈처럼 볼 수 있잖아요. 거기다 뭘 집어넣은 거죠. 에너지를 집어넣고 나의 그 스토리를 집어넣고 또 그거에 진짜 푹 빠져 있어야 그거를 팔 수 있는 거지. 이거 이렇게 사기꾼 아닌 거서야. 그렇죠. 이제 봉이 김선달 아니고서야 뭘 진짜 파는. 봉이 김선달이처럼 이게 사기가 되느냐 사업이 되느냐는 한 장 차이인 것 같은데. 그치. 그래도 뭐 결과적으로 돌멩이 주워다가 팔았더니 한 300만 원 정도 한 달에 나오면 그 사업이 아닐까요? 진짜네. 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그거를 정말 가치 있다 해서 살 만큼의 그런 뭔가 그 확신을 준 거지 뭐 거기에 대해서 약간. 사실 돌멩이를 사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사게 된 계기는 좀 달랐어요. 어떻게 몇 가지만 얘기해 준다면? 진짜 특이해서 산 사람도 있었고, 도대체 누가 이걸 파는지 궁금한 거예요. 절 만나러 와요. 이제 돌멩이 들고 사장이 누군지 찾으러 와요. 그럼 제가 안에서 이제 저의 이야기를 막 슬슬슬 해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약이 팔리는 거예요. 제가 저의 이야기, 그냥 박세상이라는 애 때문에 또 산 사람들도 있고, 뭐 모양이 예쁘다고 사가는 사람도 있고, 친구한테 선물해 주려고 갖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어이가 없으면서 사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가요. 약간 젊은이에 대한 투자다 이 생각도 하는 분도 그런 있었겠다, 사람도 있고요. 어른들도. 원래 3,000원인데 10,000원 주고 간 사람도 있고, 네. 제 아는 지인이 와서 10만 원짜리 수표 하나 하고 바꿔간 적도 있고. 아 진짜? 네. 약 제대로 팔았죠. 근데 이게 과거에 몇 년씩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좀 가능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부분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뿌려놓은 거. 그러니까 저 녀석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뭐 길바닥에 있는 돌을 주워다가 돌멩이를 판다고 사기를 치더라도 그래도 쟤는 뭔가 생각이 있어서 저거 할 거야 라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고, 제가 돌멩이 파는 걸 여기저기 소문내준 사람도 있었고, 야 한옥마을 한번 가봐, 여기 가면 뭐 돌멩이를 파는데 야 뭐 기가 막히대, 이런 식으로. 예.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제가 원했던 한옥마을의 한 축에다가 한복이라는 그림을 그렸고, 뭐 돌멩이도 돌멩이고, 뭐 여행 사업도 여행 사업이고, 교육도 교육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일종의 한옥마을을 좀 더 한옥마을답게 하기 위한 저의
과정이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좀 보다 다른 접근 방식으로 계속 프로그램을 만들었었고 게스트하우스도 잠자는 곳이 아니라 사람 만나는 곳이라는 컨셉으로 거기서 여행에 대한 정보들을 서로 교류하게 해준다는 이런 취지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좀 살이 붙어가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관광하면 네. 우리 때하고 관광 틀리게 요즘 문화관광이라는 단어를 문화라는 말을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사실 좀 들어보니까 세상 씨가 그거에 대한 개념을 굳이 어디서 배우진 않았지만 굉장히 일상적으로 본인이 원해서 하던 거였지만 그걸 이미 꽤 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할 때 스토리가 필요하고 왜 하는지 비전이나 미션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게 다 같이 갖춰져 있어서 아마도 프로그램이 작게 크게 상관없이 하나씩 딱딱딱 나오고 진화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금방 말한 것처럼 한옥마을을 조금 더 한옥마을답게 하고 싶었던 그 취지가 왜냐면 나도 2012년에 왔었거든. 나도 여기서 어떤 좀 특이한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를 하면서 스토리텔링을 외국인들한테 하려고 도전을 했다가 아닐 것 같아서 내가 포기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나는 전공 인력도 하고 뭐 비교 문화도 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내가 좀 관광 쪽도 알고 어떻게 해야 사람을 어필하는지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상에서 세상 씨는 그걸 빨리 찾아서 어떻게 보면 즐거움이란 그 키워드 그거로 가지고 아마 해서 좋은 프로그램 많이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복데이나 이 한복에 대한 본격적인 거는 지금 3년 전부터 했다고 얘기하셨는데 3년 전에 그럼 어떤 계기로 이제 좀 더 한복에 더 포커스를 두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2012년, 13년, 14, 15, 16, 17 이제 한복데이 축제가 열린 게 6년 차인데 오케이. 본격적으로 그 한복을 이제 활성화시킨 건 3년 됐어요. 그러니까 한복데이는 1년에 한 번 한복을 입고 즐겁게 노는 축제였어요. 근데 한복데이가 끝나면 다시 사람들은 한복을 입지 않았고 언제 그랬냐는 듯 완전 이벤트였네. 예, 한복은 그들에게 길거리에 쉽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한 3년 정도 축제를 하다 보니까 365일 한복데이가 여기에 만들어지게 해버리자. 그러니까 결국 그 축제라는 건 시간의 관점이에요. 근데 저는 원래 한옥마을 제가 다녔던 대전의 대학로 이런 식으로 공간을 기획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옥마을도 한옥마을 자체를 놓고 기획을 해보고 싶어서 한복 입는 도시를 만들자. 한복 입는 그런 관광지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자 해서 한복 대여점들을 막 만들었고 한복 입으면 할인받는 서비스들을 만들고 제휴 할인을 만들어 놓고 한복 입었을 때 보다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복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재미있게 이곳을 즐기려면.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한복을 입는 문화가 자리 잡은 거고 그렇게 한 3년 정도 왔죠. 그래서 처음에 한복 대여점도 길거리 노점에서 저희가 30벌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점점 지금 한옥마을에 100개 정도 되는 한복 매장이 생겨났고 그게 다 프랜차이즈예요? 아니요. 저희가 직영하진 않아요. 네. 농담이에요.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직영했으면 저는 진짜 그거를 했어야 되는데. 만수르가 정말 석유로 돈을 벌듯 저는 한복으로 진짜 없는 떼돈을 벌었겠죠. 네. 아마 섬 하나를 샀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네. 하지만 당시에 이제 한복 대여점들이 막 우후직선 생겨날 때도 개인적으로는 나는 이제 사업가와 기획자의 중간에서 기획자의 길을 여전히 그 당시에는 가려고 노력했었고 한복 대여점들이 왜 굳이 기획자로? 약간의 선비 정신인가?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지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오케이. 예. 한정되지고 싶지 않아서. 예, 일단은 그건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의 목표는 사실 전주 한옥마을을 한복 입는 도시로 만드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저의 최종적인 목표는 길거리에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365일 돌아다니는 걸 보고 싶었고 그래서 사업적인 부분은
많이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회사가 뭐 한 40명 정도 일을 하고 이제 이러니까 그런 사업적인 부분들도 많이 신경을 써가면서 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한복 대여점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에 대해서 기쁘게 일부는 생각했겠죠. 반겼어요. 일부는 반겼고 더 많이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한복의 퀄리티도 점점 빠르게 좋아졌고 가격도 점점 관광객들의 수준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변해갔고 그리고 누구라도 쉽게 한복을 입을 수 있는 인프라가 점점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10m 가다 한복집 있고 10m 가다 한복집 있으면 한옥마을이 워낙 넓으니까 쉽게 빌려 입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 좋겠다. 근데 이제 요즘에 너무 많아져서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죠. 한복집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한옥마을이 좀 축제와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개발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입는 곳으로 인식이 됐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옥마을은 한복을 입으러 오는 곳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예. 전주 한옥마을 하면 당연히 한복 입을 거라고. 이제. 네. 근데 사실 나는 그 높이 평가했던 게 뭐였냐면 아니 20대들 하면 우리 때 20대 때 우리 정말 한복 엄청 싫어했어요. 입는 거. 그래서 무슨 행사할 때 학교에서 억지로 입으면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딱 한 번 입어봤거든. 안 입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많아요. 근데 이제 많이들 입고 다니고 뭐 그게 이제 트렌드인 양 되게 이쁘게 또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20대의 얼굴들을 보고 한복이 우리 옛날 그 진짜 고전미를 갖고 있는 그 한복이 아니지만 그래도 만족을 되게 했어요. 그래서 대단하다. 그건 정말 높이 평가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서울에 있으면서 경복궁에 자주 갔는데 한복 입고 몇 명 돌아다니는 거야. 2, 3년 전에. 그래서 저 친구들은 왜 한복 입고 이렇게 나오지 했는데 어느 날 배너를 보니까 한복을 입고 오면 무료 입장 써 있는 거야. 그게 세상시 작품인 것 같아요. 그 정책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여기서 그렇게 하고 있던 거를 누군가가 가져간 거잖아. 네. 그래서 대단하구나 했는데 나는 그게 전주 친구라고 생각을 못하고 누군가가 했나 보다 했는데 전주에 딱 왔는데 박세상이라는 친구가 젊은 친구가 했다 해서 대단하다. 생각 못했는데 젊은 피네 하고 되게 기뻤고 좋았어요. 근데 또 페이스북을 봤더니 최근에는 또 이제 뭐 싱가포르로 비즈니스 트립도 가고 뭔가 또 하나 크게 뭔가 도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또 잠깐 소개 좀 해줄래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전주에서 살고 있기도 하고 지구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요. 그래서 그래서 어린 왕자가 거기. 네, 그래서 항상 그 좋은 게 있으면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동남아시아 쪽 그다음에 아시아 쪽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한복이라는 문화 콘텐츠로 계속 좀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는 중이고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저희 이제 회사적으로는 그렇게 한복 문화 콘텐츠들을 동남아시아 쪽으로 계속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개인적으로는 전주라는 도시가 한복 입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경복궁에 들어가서도 프로젝트를 해서 경복궁도 지금 그렇게 많이 활성화됐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각국의 전통 의상을 기반으로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어보는 거. 전주처럼 입는 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고 태국에 가면 지금 현재 치앙마이를 염두에 두고 있고 뭐 베트남에도 이제 아오자이라고 하나요? 그 맞아요. 전통 의상 있잖아요. 그거를 관광객이든 국내 사람들이든 쉽게 입어볼 수 있는 이런 도시 만드는 프로젝트를 저는 꿈꿔요. 제가 원래 하고 있는 일이 나는 도시기획자라는 그 저의 직업 아니 저의 어떤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항상 난 도시기획을 하고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좀 더 앞으로도 많이 하고 싶은 거죠. 네. 근데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치앙마이나 태국에 있는 어떤 도시도 본인들의 그 전통 옷을 입고 다니고 하는 그런 공간은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네, 없고 그 한국도 그
2, 3년 전에 없었어요. 세상시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생겼잖아요. 근데 저는 적어도 그것만큼은 알겠어요. 왜 사람들이 입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가 이 현상을 꾸준히 지켜봤고 다양한 실험들을 해봤으니까 그렇죠. 왜 입는지 알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마음들이 거의 비슷하니까 국적을 네. 떠나서 문화를 떠나서 아마도 요거 비슷하게 하면 그 나라의 그 도시가 그 나라의 전통 의상을 네. 같이 공유하고 입고 네. 오 멋지다. 저는 거기까지 갔네요 벌써. 네. 네. 원래는 전주에 있을 때도 네, 전주라는 도시를 기반으로 계속 문화 기획을 하고 싶었던 거였고 아직 뭐 전주 한옥마을이 한복 입는 거가 유행은 됐지만 깊게 자리를 잡은 문화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현재까지도.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어 가냐가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지금은 사실 입는 것보다는 걸치는 수준. 예, 근데 이거를 입는 수준까지 올리고 그렇지. 그다음에 즐기는 수준까지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개발이 앞으로 돼야겠다고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한 개발은 뭐 저 말고도 저를 비롯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이렇게 입는 환경이 조성이 됐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해외에도 한복을 알리고 한복을 사람들이 알면 자연스럽게 전주라는 도시를 또 알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지금도 해외에 나가서 한복을 입혀줄 때 야, 전주에 가면 뭐 전주라는 도시가 한국에 있는데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한복 입고 돌아다녀라고 이렇게 자랑을 제가 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이 곧 전주라는 도시를 알리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한때는 한복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어떻게 한복을 알리고 입힐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었는데 그거는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강요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한국도 한복을 저렇게 입을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된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국가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도 그 나라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그 전통 의상을 입는 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좀 해보고 싶죠. 네, 진짜 많이 해보고 싶어요. 아이디어 너무 좋네요. 아이디어 너무 좋고 또 꽤 나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26, 7 정도로 봐서 나는 이렇게 재밌게 이벤트성으로 뭔가 하고 있는 청년이겠거니 하고 너무 미안하게도 초대돼서 1회 게스트라고 했지만 의도적으로도 있지만 약간 깊이 있게 자료조사는 안 해봤어요. 근데 왜냐면 이렇게 하나씩 질문하면서 스토리가 나오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근데 역시 필드에서 이렇게 10년 동안 한 가지 가지고 이게 어떤 분야에서 뭘 하겠다 하는 그거가 처음엔 이게 다를 수도 있지만 끝에 가보니까 진화를 해가지고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찾아간 거잖아요. 실패도 했고 빚도 져봤고 또 약간 뭐 6개월 몇 개월 뭐 또 사람들과 인연도 끊었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역시 깊이가 남다르네요. 되게 즐겁게 얘기 잘 들었고요. 앞으로 또 뭐 짧게라도 지금 전주에 왜 와 있는 거예요, 사실? 응? 어저께 엊그저께죠? 네. 토요일 날. 네. U20 피파 월드컵 굉장히 많은 그 기대와 성원 속에 개막전이 잘 치러졌고 한국이 3대0으로 이겼습니다. Right. 네. 근데 거기에 굉장히 큰 힘을 보태준 것 같아. 길을 내가 그 첫날 만난 날 책상 위에 천장에 티켓을 봤는데 그거 뭐에다 쓴 거예요? 네, 그날 TV를 보신 분들은 봤을 수도 있지만 한국의 승리를 위해서 1000명의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모여서 응원을 했어요. 그래서 다 같이 1000명이 아리랑에 맞춰서 춤도 추고 그리고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붉은 악마 응원석에서 같이 응원을 했습니다. 와. 네. 앞으로 또 몇 게임 더 남았던데 또 하나요? 끝난 이제 건가요? 첫 개막전만 좀 준비를 했고요. 네네. 제가 바라고 있는 건 자연스럽게 이제 전주에서는 월드컵 경기마저도 한복을 입고 가나봐 해서 자연스럽게 입고 다음 경기도 우리가 주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한복을 입고 갈 수 있는 전부 현대팀. 네. 그렇게 좀 되는 걸 바라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참 10년 동안의 그 성과가
뭐 토요일 날 또 눈에 보이게 또 여러 사람들 뭐 국제적으로 아마 저기 방송이 됐을 수도 있는데 보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너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또 더 많은 이벤트나 아니면 자연스러운 거 뭔가를 전주도 알리고 나중에 또 한국을 알리는 뭔가를 또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같은 분야를 계속 하고 계시니까 지금은 역시 전주 분으로서 전주 사랑이 남달라서 전주 한옥마을 한복하고 이런 프로젝트 계속 잘하고 계시는 우리 젊은 CEO 박세상 대표님 만나서 오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줄 네. 코멘트? 사실 이렇게 라디오 그러니까 팟캐스트 처음인데요. 굉장히 편하네요. 오히려 그 뭐 수백 명을 앞에 놓고 강연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지금 마이크 앞에서 혼자 앉아서 얘기를 하니까 더 솔직하게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팟캐스트의 매력이에요. 그리고 전주에 계신 우리 그 전주 아니더라도 전라북도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20대 초반이고 중반이면 굉장히 많이 뭘 할지에 대한 그 미래 때문에 난감해하고 힘들어할 것 같은데 우리 세상시처럼 그냥 한 템포 앞으로만 가셔서 시작을 이미 하고 해본 다음에 그게 나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면 좀 그 다음 답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지금 그 내 꿈을 펼쳐라 드림온 하는 이 팟캐스트를 하는 이유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좀 앞뒤가 다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지 말고 우리 세상 씨처럼 우리 세상 대표처럼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했지만 즐거운 거 자기가 원하는 걸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더 세련돼지고 더 정교해지고 또 내추럴한 게 최고라는 것도 또 결론을 얻고 서두르지 않고 가는 길을 찾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좀 찾았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이 팟캐스트를 하게 됐는데 자 그러면 오늘도 내일도 내 꿈을 펼치시고 드림온 하시기를 바라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박사장 대표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주 영심이의 지원으로 저희 팟캐스트 제작 지원됐습니다. 감사합니다.